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예, 오는 3월 27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이 실행이 되죠. 대표님, 네. 개요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편안이 곧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이익이 발생될 걸 예측이 됐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서 50%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환수해가는 이런 내용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이 된 거는 2006년도 330 대책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는데, 폭등하는 주 원인을 강남권을 비롯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이 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2008년도부터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한동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정비사업 자체가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러다 2012년도에 이제 다시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을 중지하는 이런 개정안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유예돼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도 완료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 대책을 통해서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시키고 바로 적용을 하겠다. 2018년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헌법 소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2019년도 12월 달에 헌재에서 일단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였고요. 진해 2018년 이후부터 적용 단지들 이제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3주구, 거기도 1, 2, 4주구는 배제가 됐고요. 2018년부터 적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까지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단지들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 신청을 연말까지 2017년 말까지 신청을 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2018년부터 피해가지 못한 단지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3주구 이런 데가 당시에 가구당 4억이 넘는 부담금이 통지가 됐었고요. 2021년도 성수동의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억이 넘는 부담금이 통지가 됐었습니다. 또 이천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금액, 7억대 이상이 되는 금액이 통보가 됐었고.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부담금이 굉장히 커서 부담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적용이 될 예정들이고, 작년이었죠. 작년 12월에 완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실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현실화됐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되는 기준이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1인당 3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화돼서 1인당 부담금이 8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부터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부담금 기준이 완화된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부담금이 감경되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장기 보유 1주택자들이 최소 10%에서 70%까지 굉장히 많은 감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선의의 실소유자들, 투기자들이 아닌 이런 분들이 환수 금액에 대해서 감경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대표님, 고령자라면 60세 이상이. 네네, 60세 이상이 되고요.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매각 시점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있더라도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시 시점인데요. 이 개시 시점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책정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 그러니까 종료 시점의 가격을 갖고 그러니까 최종 금액이 종료 때 예상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에서 개시되는 시점의 금액을 빼는 겁니다. 개시점이 높을수록 그 차익이 적어지겠죠. 네. 개시점이 금액이 높을수록 하지만 개시점이 초기 단계로 가면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개시 시점을 기존에는 추진이 승인일 기준이었는데 이번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추진에서부터 조합 설립인가까지 뭐 오래 걸리는 데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3, 4년, 5년 뭐 그 이상도 가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적용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인가 시점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준공 후 집값 산정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픈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상을 해서 예상 시세를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제도, 이런 네. 세금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취지를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취지를 보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부동산 투기를 좀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해당 지역이 좀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과밀 현상 등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좀 이 비용을 좀 충당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장점이라기보다도 이 제도 도입한 어떤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지에 안 맞게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불만을 받고 있는 거. 초과 이익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좀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매각 시점에 따라서 실현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가격이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손해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환급을 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되고 부정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네. 내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도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또 이익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이중과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네. 큽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재개발은 적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재건축에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법을 도입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재개발에 준 게 아니고 재건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도 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네. 뭐 이런 기부 체납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로 충분히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과도하게 인프라 조성하는 금액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요약해 주시죠. 정부와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지역 그 초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지금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분담금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뭐 금융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값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비가 지금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정비사업장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이 정책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상황이 뒤떨어지는 이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총선 기간 아닙니까?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정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효과를 잘 발휘한다면 또 재건축 시장이 또 안정되게 잘 진행이 되겠죠. 이번 정책 잘 진행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